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100분 토론 시작할 텐데요.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10분씩 발제를 할 거고요. 10분 발제가 끝나면 20분 토론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분의 세션이 끝나면 그 다음 한 분이 발제를 하고 또 토론을 응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많이 기대하시는 한문도 교수님의 발제를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고요. 38분이니까 예, 정확히 48분에 제가 네, 땡해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청해 들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보다는 일단 근본적인 우리 부동산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요인들 지금 정리해 봤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 변화의 주요 요인하고 시장 전망이라고 제가 해놨고요.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제 이제 상승의 펀더멘탈이라고 제가 잡아놨습니다. 이게 제가 한 15년 전에 만든 건데요.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틀리지 않는다는 건 이제 원칙이라는 얘기죠, 거의. 그래서 경제 성장과 경제 구조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기본 요인이 또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는데 이제 분배가 좀 잘 돼야겠죠? 우리 저 80년, 90년대처럼 그런 상황에서 인구도 증가하고 경제 성장도 좋으면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을 때는 상승은 기본이고 폭등까지 할 수 있고 두 가지가 충족되면 상승은 기본인데 지역별 국지화나 상승이 약간 둔화될 수 있는 수준인 거고 하나일 때는 내려가진 않습니다. 다 좋으니까 보합이고 상승 이런 데서 상승의 펀더멘탈로 제가 적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상승의 펀더멘탈인데 기본적인 것 말고 조작적 펀더멘탈이라고 있습니다. 조작이란 말이 이제 나쁜 걸 할 때는 나쁜 조작이지만 좋은 조작은 좋은 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 조작 행위는 이제 좋은 건데요. 보시면 금리를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거래 규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금리 조건이나 대출 조건 이런 걸로 이제 시장을 약간 조작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가 있죠. 특히 공급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부동산은. 그 부분에서 이제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에 따른 시장의 변화는 누구나 알고 있고, 사실 대량 공급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이 많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민간에게 이제 활성화 정책,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만약에 인구가 많이 늘고 소득도 느는데 주택이 모자르면 좀 빨리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정부 혼자서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정부와 민간이 이제 서로 합쳐서, 힘을 합쳐서 국가 발전에서 같이 할 때, 그때 잘 가면 좋은데, 그게 이제 미스매치가 나면 또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활성화 정책의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어느 뭐 자본주의 사회든 간에 투자라는 것과 투기가 공존하지 않습니까? 다만 대한민국은 이제 언론과 건설사의 유착 관계가 저건 이제 바꾼 겁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유착 관계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조작적인 부분이 이제 왜곡적인 조작도 가능하다. 현재에서 저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또 폭등이고 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조정이 있으면은 약간 상승과 이런 세 가지 형태를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하락입니다. 하락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금리 관계는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셨으니까 경제 펀더멘털이나 팩트들이 뭐 안정적인 전제 하에서는 금리에 따라서 당연히 고금리가 되면 이제 이자 부담이나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시장의 하락 요인이 되겠죠. 그 기본이고 거기다 이제 정부에서 대출 조건을 강화한다 이제 하면 당연히 유동성이 또 감소되니까 시장에는 이제 하방 요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급이 갑자기 확대가 됐는데 그게 입주 시기가 맞물렸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또 하방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임계점,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같이 존재하면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지수들이 하방 쪽을 가리키는 요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저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무조건 뭐 하락 내지 급락이 올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하락 완만하락 이렇게 세 번째는 보합 내지 하락 이 수준에서 멈추는 게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좀 봐요. 그래서 우측에 제가 하나 써놨는데 글로벌에 대한 리스크가 같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아까 상승에서도 마찬가지죠. 글로벌이 다 같이 저금리면 다 같이 상승 국면으로 가는 거죠. 코로나 때처럼. 그래서 글로벌 리스크나 환율 리스크는 외부 충격 시에 하락을 촉진하겠지만 또 상승할 때는 상승을 또 촉진하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 6월이라고 써 있는데 6월 말인지 7월 말까지 정산이 되잖아요. 정산이 아니라 뭐죠? 그 통계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한 달 내 신고하니까.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전 주황색이 이제 평균선입니다. 평균선인데 아파트 거래량 평균선인데요. 전국으로 뽑아놨어요. 10일 날 제가 뽑았는데 보시면 평균선에서 이 왼쪽에도 제가 기울기선 하나 그려놨는데 왼쪽이 2009년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활성화 정책을 썼을 때 거래량 증가 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현재 시점이에요. 기울기가 보면은 예전보다 좀 낮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래량이 예전보다 낮은 거예요. 낮았다는 얘기 뭐냐면 아까 원칙에서 보셨다시피 가격에 대한 임계점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출을 계속 늘렸다라면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번에 특례보험자 이런 대출을 좀 풀어주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회복을 하고 이제 거래량이 이제 안 받쳐주다 보니까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 물량 같은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저 기울기가 저기서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 거래가 약간 꺾였습니다. 6월 말에 통계가 5월 달에 늘어났던 것보다 이건 이제 전국인데 서울도 또 비슷해요. 서울은 그런데 기울기가 조금 더 기웁니다. 평균선에 50% 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저번 달 제가 이것도 8월 10일 날 뽑아본 거거든요. 3,800까지 갔다가 4,000대로 확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을 되면서 조금 미국의 금리 인상한 바람에 외부 충격이죠. 같이 되면 이제 하방 요인이 슬슬 작용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최근 소식이죠.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정부에서 이제 최고회의인가? 에서 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한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프라이스 리더 역할을 해서 전세자금 대출 10억까지 늘렸어요. 이게 뭐 확실하게 지금 초안인지 실행할지 모르겠지만 실행이 된다라면 그 찬반 양론에 시달릴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이 조정되는 걸 자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부채를 늘리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것을 차지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을 다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는 알고 시장이 좀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허니콤 모형이 이제 저 네덜란드에서 나왔던 건데요. 그거를 한국의 이제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님께서 한 10년 전에 현대경제연구원 출신이신데, 음, 최근에 이제 큰 공공기관의 이제 사장님도 지내셨죠. 저분께서 이 모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근데 맞아요. 맞은 거를 정리해 놓은 건데, 저희 그 화살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2, 3년 전에 시장이 좋을 때 분양이 잘 됐잖아요. 그 잘 됐던 것들이 지금 이제 입주 시가 오잖아요. 그 텀을 이제 표시하면서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하는 거래량과 가격만 잡아두는 게 이제 원래 그 허니콤 모형인데 이제 코리아 이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뽑은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분양 시스템이 선분양이잖아요. 그 요인을 넣은 거예요. 저 그림하고 맞아요. 도는 게 순환인데 시청자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고 기간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 시스템대로 계속 돌아왔어요. 지금 4,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그러면 현재 시점은 저기서 보시는 것 같이 입주량이 수요보다 많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침체기로 가는 국면인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쓰면서 경착륙을 막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당분간 앞으로 분양시장도 위축되고 조금 침체기가 오는 구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구간이 과연 올 것인가 안 올 것인지를 뭐 상상한다고 하지만 저는 올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 구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시장은 다시 바닥에서 또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저 그림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요즘 많이 혼동스럽잖아요. 저 참조하셔가지고 시장에서 도입하시면 그래도 좀 예측하시거나 뭐 투자하시거나 또 자산 관리하실 때 매도하시거나 입주량이 많을 때 매도하면 싸잖아요. 적을 때 파셔야 되고 이런 자산 관리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청약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서울 청약시장은 지금 불이 붙었잖아요. 6월, 5, 6월, 7월 세 달 동안 한 분양 현장이 한 6, 7개 되는데 그 중에 한 곳만 빼고 다 완판입니다.
그거 빼고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청약시장은 지금 최근에 7월 달, 6월 달 제가 체크해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한 60%가 성공을 거뒀고요. 40%가 미달 내지는 완전 미달은 한 20%, 20%는 기타 지역 2순위에서 마감을 해요. 그리고 부산 등 6대 강시는 좀 50% 이상이 미달입니다. 아예. 그게 뭘 의미하냐면 저기 밑에 써 있는 세대원 분양 자격.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우리가 여러 대책이 나와서 핵심적인 요인을 저는 이제 저걸 보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를 아시거든요. 일반 분도 아실 거예요. 세대주는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세대주면 세대원이 아들, 딸, 어머니인데 예전에는 이제 청약을 할 때 이 세대에서 한 세대만 청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번 정부에서 좀 풀었죠. 세대원이 다 청약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중도금 대출 되잖아요. 중도금 대출 되니까 일단 당첨이 되면 거기가 좋은 지역이고 됐을 때 로얄층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세 차익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 개념에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원이. 아빠가 시킬 수도 있겠죠. 19세 이상이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가수요 청약 경쟁률이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장을 보셔야 되고 거기다 무순위 거주 지역을 제한을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산광역시든 6대 강역시에 있는 조금 부동산을 해보셨던 분들은 지금 서울의 수도권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일시적 주택 처분 기한이 3년 연장이다 보니까 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흥행시장이 되는데 마지막에 요점 뭐냐. 2009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2011년, 12년에 서울 수도권은 60%가 마이너스 P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시장에 대처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변수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처하시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명확히 지켜주셔서 이제 한 6시 8분까지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감도 좋고요. 반론도 좋고 네. 질문도 좋고 혹시 박정호 교수님부터 네. 하실 아까 우리 말씀 한문도 있으실까요? 교수님께서 처음에 잡아주신 그 프레임이 네. 아마 여기 우리 애청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딱 체크리스트처럼 가지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매번 저희가 어떤 방송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실수요자로서 지금 뭔가 사야 되는데 이 사야 되는 시점에 어떤 가격 전망을 어디서 들을 수가 없을 때는 네. 그러면 이제 스스로 뭔가 체크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 네.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딱 이게 진짜 제일 부동산의 어떤 펀더멘탈 기조를 설명하는 그 세 가지 요소를 찬찬히 주신 것 같고요. 고작적 펀더멘탈이라는 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펀더멘탈이 아니라 인위적인 정부의 어떤 그렇죠. 특별한 의도도 있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좋은 아니면 의도도 있고 좋은 나쁜 돌수 의도도 있고 있고. 나쁜 돌수 있고 그런 것까지 이걸로 딱 체크를 하면 딱 맞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만약에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이 하나 충독도 아니라 아무것도 충족을 안 한다. 그럼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변곡점. 네, 변곡점으로. 예. 그게 궁금했었어요. 네. 좋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코멘트 해주시고. 요거 말고 또 체크해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주신 리스트 말고. 글쎄요. 저는 이 정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 번 나오잖아요. 전세가 비율, 거래량 추이, 네. 또 경매 추이, 네. 미분양 감소 추이, 요 네 가지 같이 곁들여 보시면 네. 시장 어느 정도 보이죠, 사실. 그렇군요. 나머지 변수들은 사실 미시적인 너무 변수고, 그거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잖아요. 전체 흐름은 저기서 움직이는 거죠,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요소들은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예. 중요성 차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게 더 중요한가. 네. 그리고 그거는 시점마다 다를 것 같고. 들으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다 체크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을 뭔가 투자할 때를 볼 때는 어느 게 중요한지를 딱 정확히 봐서 사실 행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그리고 또 향후로 미칠 건가? 지금은 저는 사실 네. 1위로 하면은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 네. 네. 만약에 물론 정부 입장도 이해돼요.
경착륙의 기미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게 투기 조짐까지 일어나는 분위기가 또 바뀌니까 조정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더한 것도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거 던지면 펌핑 되거든요. 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조절을 정부가 잘하는 게 제일 필요한데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위원님이나 이렇게 교수님들이 해석을 잘 해주시면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고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향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있잖아요.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신경 안 쓰고 지금 집값을 잡거나 뭐 올리겠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데 이제 이 정부 정책이 제가 볼 때 예측 가능했거든요. 네. 왜냐면 쉽게 말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부양책이 나오고 네. 네. 가격이 오르면 억제책이 나오고 그래서 방향성은 정해져 네. 네. 있죠. 예. 근데 이게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전망할 때가 이제 약간 퀘스천이 붙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반등했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정부 정책을 완화해주고 막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오늘 오전까지도 그런 걸 또 해서 걱정하시니까. 걱정하는 네, 걱정을 이게 하시니까. 우리 국가의 무게와 청년들의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영향이 있지만 네. 만약 그렇게 되면 향후에 더 큰 부작용이 커지지 않을까? 전 그게 좀 우려가 돼요. 당연히 커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커지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드릴 말씀 시청자분들한테 여기서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좀 투기성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찬스다. 지금 팔거나 뭐 할 찬스인데 모르는 2030은 뒤따라오잖아요. 또 영꿀 투가 그렇죠.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배님들 되는 저나 아는 선에서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과연 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을 쓰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조정적 펀더멘탈이 가능해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죠. 2030들이 리딩하고. 근데 거기에 다 끌려가야지 이게 추세 상승이 계속 이어질 텐데 지금은 사실 꼭 시점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힘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받지만 거기서 표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신 분들은 물릴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조정을 잘해야 되는데 일반 분들은 바쁘시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이것만 보고서도 그 농도를 못 느끼잖아요. 아니야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불안하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근데 이게 정책 중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정책은 기본적으로 타임렉이 있죠. 네. 그러니까 시간차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양도세를 규제해도, 그러니까 올려도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니요 주식처럼 선반영 돼요. 시장도. 완전 돼요. 토지거래가 클 것 같다 그러면 물건 싹 빠지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희소성이 있는 지역 있잖아요. 정책 중에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막 그 집값이 오를 때 잡으려는 정책을 엄청 썼잖아요. 네, 잡는 그건- 터겠죠. 아, 그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잡는 농도. 그러니까 농도의 차이점이에요. 올릴 때도 올려주는 것 같지만 네.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보면 교수님이 딱 보면 이건 올리는 게 힘이 약하다 판단되잖아요. 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어. 그런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리는 것도 저거 갖고 택도 없는데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으니까 시장이 정책을 막 쓰는데도 올라가.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맞아요. 근데 그 정책의 농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시장에 천천히 스며들게.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거죠. 늘 올라가든 내려가든 만만하게 잡는 게 제일 안정적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 위정자, 당국자들이 정책을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그 코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 선거에 맞춘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짜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피곤한 거죠.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이 흐름이 똑같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님들이 그걸 이제 측정하고 설명하고 우리 일반 분들한테 어떤 좋은 해석을 해주는 건데 그런 역할을 계속 해야겠죠. 위원님이나 저나 뭐 교수님들이나. 네. 저도 이제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말씀 속에 정말 많이 배웠고요. 너무 좋은 프레임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아, 네. 아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기초부터 닦을 때 네네. 제시해 주신 대로 이런 요소가 결합될 때 상승하는 구간이겠구나. 그렇죠. 또 이런 요소가 또 결합될 때 하락하는 시장이겠구나. 네. 시장을 우리가 관찰하고 분석할 때
아무 틀 없이 그냥 애드호c 방식이라고 하죠. 붙잡히는 대로 보면 맞아요. 안 되거든요. 맞아요. 틀을 갖고 어떤 프레임을 갖고 분석 기법, 틀을 가지고 네. 시장을 볼 때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음,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지는 게 맞아요. 네.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히면 물가가 어제도 이제 CPI가 발표됐잖아요.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요, 만약에.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신호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 더 필요 없겠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분명히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주가는 역행하고, 네. 물가와 주가, 이런 예, 예. 관계를 규명할 때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실물 경제에서는 그 시장을 파악하는데 그 이상의 것이 작용한다. 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올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예를 들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기, 호황기일 때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에요. 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면에서 상승 요인이 됩니다. 네. 근데 인구가 증가하는 구간, 2020년까지, 그러니까 소위 1960년부터 2020년까지, 네. 그 기간 동안 인구는 증가만 해왔어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구간도 있고 하락하는 구간도 있었죠. 네네. 마찬가지로 2020년 정점을 찍고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구 감소는 주택 가격의 하방 요인이라는 것은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구간에도 2020년부터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전쟁 같은 걸 제외한 채.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0년, 21년은 주택 가격이 급등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경제 성장이 기반이 되는 건 부동산 시장의 플러스 요인인 거 맞습니다만 경제가 오히려 안 좋을 때도 유동성이 풀리면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 요인.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시면, 같이 관찰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주신 분석들이 너무 좋고요. 네. 그 분석들을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좀 같이 교차해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은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예, 드리면 예. 아까 거래량 통계를 한번 제시해 주시면 아, 네네. 그래프요? 예, 그래프를 뭐요? 서울 과가요? 예,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 거래량 추이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거래량 추이를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를 하셔서 거래량이 이제 소위 감소하는 추세를 그렇죠.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금융위기 네. 이후에 대책 썼을 때 거래량이고,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위기 요거 겪고 나서 네. 올라간 거거든요. 네. 좀 갭이 있죠. 네, 예. 너무 좋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네.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게 사실 이 기울기를 결정질 때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기울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음? 2008년 10월 저점과 23년 6월 현재 저점이요, 저점. 그렇죠. 근데 어차피 여기, 그 여기. 포인터로는 예, 요거. 영상이 안 나가요. 예. 안 나가요? 예, 어차피 못 나갑니다. 아깝다. 그래서 2008년 10월의 저점과 네. 2023년 6월의 최근 정점을 이으면 오히려 기울기는 올라가는 추세로 또 어디가 그려져요. 올라가요? 더 내려가죠. 그래서 추세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동일 조건으로 한 거죠. 반대로 2020년 10월 점을 선정해놓고 추세선을 그리면 굉장히 강한 하락인 거고요. 그런 저 관점에서 올라간 거를 저는 이제 연결하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왜 2009년 약 10월 정도죠? 그 지점을 선정해서 추세선을 그리신 건죠? 왜 그때 저거. 상황과 어떻게 네, 비교가 저게 왜 잡았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울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건과 상황과 팩트들이 유사한 경우를 같이 둔 네.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걸 좀 네네.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가 있었는데, 유동성으로 버티다가 결국은 코로나 위기가 만약에 유동성을 확보를 안 했다면 네. 경제 위기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완화돼서 지금 나타난 게 저 시장이잖아요. 급락했던 게. 그 지점을 같이 본 거죠. 보고 아니나 다를까 대책도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네. 저 때도 여러 가지 대책을 썼는데 거의 지금과 95% 동일합니다. 대책 내용들이.
그 점에서 저거는 충분히 비교할 대상이라 판단이 된 거죠. 대책들이 만약에 이번 대책이 옛날에 낸 대책의 뭐 한 50%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제가 비교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그 양도세, 미분양 양도세 한시적 감면제도 빼고는 다 똑같아요. 제가 저번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렬해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똑같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덮으면 덮을었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약하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제 네. 비교 시점이 중요한데 그렇죠. 하모드 교수님께서 이제 관찰하신 그 대상이 정책적인 관점인 거예요. 부동산 네, 부동산 정책. 정책이라는 면에서 네. 그 시절과 지금 시절을 딱 비교하기 적절하다라는 맞아요. 말씀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저희 관점에서는 네, 맞습니다. 거시경제 여건에서는 네. 완전히 다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시경제에서? 예, 왜냐하면 네. 2008년 금융위기 왔었고 소위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채택했고 근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5년 12월이에요. 근데 지금 23년 6월은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해서 약 5%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상해서 금리의 정점 구간에 다다르는 지점인 거죠. 거시경제라는 관점에서는 2009년은 금융위기의 경제적 충격이 집중되던 시점이고 그래서 경제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금리는 제로금리에 아닙니다. 2009년은 여전히 3.5%였어요. 2008년부터 제로금리로 낮췄죠. 그건 미국이죠. 예, 미국을 기준으로. 미국은 제로인데 우리는 5에서 우리나라를 3%가 유지됐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3%였어요. 네. 지금도 3.5잖아요. 네. 그때 3%고 3.5고 네. 미국이 너무 내리니까 우리가 6개월 뒤에 있다가 2% 따라가요. 네. 이 갭이 1%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은 저는 금리는 조건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미국을 계속 염두에 두고 미국이 0%고 우리도 만약 0%다면 지금 네. 조건은 이거를 비교하면 좀 안 맞죠, 사실. 그리고 뭐 부동산이 어차피 미국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자체 금리가 네. 중요하니까 그 말씀 맞아요. 맞는데 네. 저 당시는 우리가 2009년 말인가 10년도에 2% 내렸어요. 그때 네. MB가 네. 자꾸 이제 부동산 힘을 못 쓰니까 대책 정책 던지면서 2%까지 다운 시켰거든요. 네. 그 갭을 따지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적용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결과적으로 맞는 이제 말씀이에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2009년 이제 10월 정도 그 지점과 지금 시점을 비교하면 비슷한 그 펀더멘털인데 근데 거래량은 추세적으로 네, 좀 약하다, 예전보다. 약하다. 근데 교수님 말씀 이해가 돼요. 만약에 저때 미국처럼 우리가 0%였으면은 네. 0%임에도 저거인 것하고 지금은 이제 고금리니까 네. 당연히 거래량이 쫓아가지 못하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맞아요. 날카로운 지적인데 네. 그때 0%가 아니라 2%였으니까 네. 어느 정도만 1%였어도 제가 저거를 그림을 못 낼 텐데 네. 2%니까 네. 그 정도면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서 활용도가 있다고 봐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거래량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서울 거래량도 그렇고 전국 거래량도 네, 그렇고 아주 유사해요. 거래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22년 대략 5,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네. 그 이후 거래량 중에서는 최고점이긴 합니다. 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완전 최고점. 네, 그 최고점이긴 하요. 그러니까 2022년 1년 만에 최고점. 바닥을 기점으로 맞아요. 1년 비교를 만에 해본다면 최고점. 그래서 거래량은 그때랑 비교하면 상당 수준 회복된 게 맞지만 2020년이나 뭐 그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약하죠. 예, 저도 이 부분 굉장히 동의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 반전은 하겠으나 강한 반등은 어렵겠다. 네, 고점을 뚫고 추가 상승은 어렵다라고 좀 판단한 거죠. 네, 네. 재조정은 있다고 네. 보고. 그러니까 바닥 찍고 상승 반전은 할 수 있으나 그 상승세가 강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거래량에서 좀 네, 현재는 그렇게 보이고 있죠. 예.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음. 혹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코멘트 해주실 사항 있으시죠? 교수님. 제가 할까요? 그럼? 네. 딱 한 가지 이제 요 통계에서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또 바라봐야 될 한 점은 최근 거래량이 지금 여기 2000에서 4000 사이 이제 노란 선을 그어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직전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거래량을 보면 엄청났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어떤 주택을 사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10년 8개월 정도 잡아요. 일반적으로.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 연도와 비교했었을 때 이례적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어마어마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있다라는 건 약간의 벌써 본인들이 또아리를 튼 포지셔닝들을 잡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내가 너무 무리하게 대출 껴서 지금 감당이 안 된다 해서 급매 나오신 분도 계시고 뭐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앞단에 이례적으로 너무 많은 거래량이 있다라는 건 이미 내가 어떤 형태로 부동산의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했었을 때는 거래량이 지금은 당연히 좀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표현이 미래 수요의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요가 예전만큼 평균을 따라가는 게 이미 앞에 땡겼었잖아요, 연끌 때. 네. 그래서 조금 더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죠. 네. 제가 그냥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저도 궁금했던 건데요. 네. 뭐 주식시장도 거래량이 높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장이 있고, 좋은 장이죠. 근데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상승하는 장이 있어요. 있죠. 반대로 거래량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뒷받침되는데 대사락장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거래량과 가격 간의 관계를 혹시 이광수 의원님 구분해 주시면, 관계를 혹시 규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질문 드린 것. 네, 저는 거래량을 가장 중요한 자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가격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11억으로 오르면 10% 오른 거가 많이 오른 거냐. 그렇죠. 그리고 10억에서 12억, 20%가 많이 오른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가 포인트냐, 이게 자신의 의사결정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거래량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한 건 거래됐어, 두 건 거래됐어, 세 건 거래됐어. 그런 차원에서는 거래량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이 변동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변동 원인을 찾는데 거래량은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봐서는 변동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가격이 오를 때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요. 근데 가격만 봐서는 두 가지 구별이 안 되죠. 근데 거래량을 보면 수요가 증가할 때는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동반합니다. 증가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같이 증가할 때는 수재적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수요가 계속 붙으면서. 그런데 만약에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자산 가격에 버블이 껴있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거래량을 면밀히 보실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네. 이광수 의원님의 조언도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벌써 30분이 훌쩍 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광석 교수님의 경익남에서 이제 토론을 두 번 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모든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또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석 교수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 또 콘텐츠,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고, 또 말씀 주시는 어떤 질문들이 있으면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